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NN 세션을 맡은 구기 임세민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CNN 1, 2 이론이랑 실습을 하면서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었는데, 이번 세션에서 배우는 RNN이랑 다음에 배우게 될 트랜스포머를 통해서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세션인 오늘 RNN은 이 순서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루게 될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무엇인지,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이 텍스트 데이터를 NN 모델에 넣어보게 될 텐데, 그 중 하나인 픽스트 윈도우 NN 모델이랑 RNN, LSTM 그리고 GRU 순서로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션에서 다루게 될 시퀀스 투 시퀀스를 프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LP가 무엇이냐? NLP는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를 이해하고 그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컴퓨터는 이런 언어 정보를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뭐 처리하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연어를 처리하면 이제 언어 관련 문제들을 태스크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NLP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예시로는 번역, 챗봇, 대본 작성, 연관 검색어 등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도 이런 NLP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에게 전달하고 이제 이해시키고 이제 컴퓨터의 언어를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과정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자체적인 특징 때문인데요. 일단 언어라는 거는 사회적 약속에 속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언어로 소통할 때는 맥락상 이해만 되면 이제 단어를 생략하기도 하고 이제 중의적 표현이 있어도 맥락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이제 언어의 다양성 때문에 이제 문장의 표현 방식도 다양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컴퓨터는 이런 자연어를 인간처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언어의 기본을 이루는 이제 단어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표시론적 의미론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이제 표시론적 의미론은 이제 의미란 어떤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런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워드넷이라는 유의어 사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넷은 유의어와 상의어를 가진 거대한 전자사전인데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이 사전 안에 있는 유의어와 상의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굿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다 하면 뭐 커머디티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판다라는 단어는 뭐 매멀, 애니멀 이런 걸 보여줘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나 뉘앙스를 놓치기가 쉽고 단어의 모든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새로운 의미를 하나하나 추가해줘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유의어들끼리 뭐 굿이랑 커뮤니티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직관적으로 전달할 만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어를 개별적인 의미로 보자 해서 나온 게 사용하게 되는 게 원핫 벡터입니다. 그래서 원핫 벡터는 단어의 개수를 고차원으로 해서 단어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단어의 집합이 있으면 이제 각 단어에 고유한 정수를 부여하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고유한 정수를 이제 인덱스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집합 크기의 벡터가 있으면 그 해당 인덱스에는 1을 넣고 나머지 단어들의 인덱스에는 0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텔이랑 모텔이 있으면 뭐 한 15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모텔은 10일 정도의 인덱스를 이제 고유 정수로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는 1로 넣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고 호텔은 7번째만 1로 넣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는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는 게 원합 벡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단어를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단어의 집합의 크기가 커질수록 벡터의 차원이 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50만 개의 단어를 표현하려면 50만 개의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원이 집합이 큰 경우에는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각 벡터가 단어의 각 벡터가 호텔이랑 호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적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올소건널하죠. 그래서 단어 간의 유사도를 표현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것이 세 번째 distributional semantics인데 요거는 단어들 간의 유사한 정도를 벡터화해서 이제 컴퓨터한테 제공을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포 의미론, 뭐 분산 의미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의 의미를, 어떤 한 단어의 의미를 그 주변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오른쪽에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kid, child 빼고는 뭐 the kid said he would grow up to be a Superman. 그리고 여기 밑에 child가 들어간 문장도 이 주변에 오는 단어들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고정된 크기의 윈도우로 주위 단어를 확인했을 때 단어의 주변이 비슷하면 비슷한 단어이고 유사한 벡터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분포 의미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워드 임베딩인데 워드 임베딩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그 원합 벡터로 단순하게 원합 벡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합 벡터에서 차원을 낮춰서 표현을 해서 정보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희소 표현 sparse representation에서 dense representation 밀집 표현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그 희소 표현이 원합 벡터처럼 여기 왼쪽에 요거처럼 벡터나 이제 행렬의 값이 대부분 0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희소 표현이라고 하고 밀집 벡터는 이 오른쪽의 벡터처럼 이 원합 벡터의 차원을 이렇게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밀집 벡터는 차원이 단어의 크기의 그 단어 집합의 크기로 상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값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이 원합 벡터처럼 0이랑 1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실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밀집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이 과정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이 결과로 나온 이 밀집 표현을 임베딩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워드 투 벡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워드 투 벡터가 뭐냐면 이제 단어 벡터 간의 유의미한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맥락에서 특정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해서 단어의 의미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고 그래서 워드 투 벡터를 잘 학습시키게 되면 이런 워드 임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그 단어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킹과 맨, 워맨과 퀸 요 킹과 맨 연결하는 벡터랑 퀸과 워맨 연결하는 벡터를 보면 요 킹과 맨, 퀸과 워맨 여기의 차이점은 성별이라는 거죠. 그거 빼고는 킹과 맨과 워맨과 퀸의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위치만 다르고 벡터는 같은 벡터를 갖게 됩니다.
여기 도그, 독스, 캣, 캣츠도 마찬가지죠. 단수와 복수를 연결하고 있다는 그 유사도는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단어 간의 의미 유사도를 내포하는 벡터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임베딩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이제 워드2 벡터를 시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예시 있는 걸로 하면 한국 빼기 서울 더하기 일본. 어? 도쿄. 맞나? 아, 네, 도쿄를 더하게 되면 일본이 나오죠. 근데 이 연산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워드2 벡터를 잘 학습을 시키면 이제 한국 빼기 서울을 하면 이제 수도랑 나라라는 관계가 생기고 거기에 도쿄를 더해주면 일본의 수도를 더해주는 거니까 일본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연산을 가능케 한다. 왜냐면 이제 벡터가 단어 의미 유사도를 반영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워드2 벡터가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인풋 데이터로는 원핫 인코딧 벡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핫 인코딧 벡터가 이 W 매트릭스를 거쳐서 이 히든 레이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임베딩 네, 거쳐서 히든 레이어가 되는데 이 인풋 데이터에다가 이 원핫 인코딧 벡터에다가 임베딩 매트릭스인 W를 곱해주면 이 히든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임베딩 벡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임베딩 벡터에다가 또 다시 W 프라임이라는 스코어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이제 스코어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스코어 벡터를 소프트맥스 펑션을 취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은 3개 이상으로 분류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죠. 그래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W랑 W 프라임은 각각 V 곱하기 N, N 곱하기 V 벡터인데 여기서 V는 이제 단어의 총 개수이고 인풋에 들어가는 단어의 총 개수이고 그리고 N은 임베딩 시킬 차원의 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HN까지 있죠. 그래서 V랑 N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워드2 벡터는 15랑 스킵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다른 점은 이제 인풋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의 개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5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로 여러 개가 들어가서 아웃풋 데이터로 하나가 나오고 스킵그램은 인풋 데이터로 하나가 들어가서 아웃풋 데이터로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만약에 the fat cat sat on the mat 이런 예시 문장이 있으면 이 15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 단어라는 거를 단어 하나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요 fat cat on the 요 주변 단어들을 이용해서 가운데 올 중심 단어인 set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단어들을 이용해서 중심 단어 하나를 예측하는 거니까 주변 단어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은 요 중심 단어인 하나를 예측하는 거고 근데 스킵그램은 반대로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단어 셋을 가지고 예측을 하니까 셋이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 주변에 올, fat, cat, on, the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그게 아웃풋 레이어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킵그램이 학습이 더 어려워 보이죠. 얘는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만큼 스킵그램이 15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킵그램이 15보다 이제 같은 에폭으로 학습을 했을 때
각 단어들을 여러 번, 여러 컨텍스트에 걸쳐서 더 빈번하게 학습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각 단어들이 15에서는 한 번씩밖에 학습이 안 되는데 얘는 더 할 때도 보이가 학습되고 이즈 할 때도 보이가 학습되니까 더 여러 번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성능이 더 좋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하나씩 보면 15의 작동 원리를 볼 건데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부터 살펴보면 히든 레이어의 차원인 n이랑 윈도우 사이즈인 m이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 차원 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차원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할 것인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 m은 주변 몇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파악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2면 뭐 중심 단어가 셋이라고 할 때 셋, 캣이랑 온 더 이렇게 두 개씩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5의 목표는 이제 주변 단어를 넣었을 때 중심 단어가 나올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거겠죠. 예측을 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최대화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이 주변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중심 단어인 XC가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이제 미니마이즈 해줘야 되는 펑션이니까 이 확률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지정을 하면 되고요. 이 예시로 볼 건데 이 예시 같은 경우는 cat on으로 이제 set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일단 m은 1이고 여기가 n이어야 되는 n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젝션 레이어는 이제 크기가 5니까 n은 5가 되겠죠. 그래서 m은 1이고 n은 5인 예시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문장을 토크나이즈해서 단어별로 쪼갠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거는 다 빼고 중복되지 않은 그 유니크한 것들을 원하드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인코드 된 거를 이제 히든 레이어로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임베딩 매트릭스 W를 곱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W를 곱하게 되면 N 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단어별로 캣의 그 원합 벡터에다가 임베딩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또 온도 따로 이렇게 곱해주고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우리가 그 인풋 벡터로 원합 벡터를 썼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임베딩 벡터에 곱하게 되면 여기 1인 인덱스 세 번째죠. 그래서 세 번째 행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서 요것만 남아서 요게 임베딩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럼 각각 임베딩 벡터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두 개의 임베딩 벡터를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예시 같은 경우는 v 캣이랑 v on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그게 최종 임베딩 벡터가 된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사이즈를 2로 뒀을 때의 그림인데 그러면 fat, cat, on the 이렇게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임베딩 벡터도 4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fat, cat, on the 각각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내준다. 바로 나눠서. 네, 요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히든 레이어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히든 레이어 임베딩 벡터에다가 이제 스코어 매트릭스인 W 프라임을 곱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곱하면 나오는 게 스코어 벡터고 이 스코어 벡터는 또 다시 이제 W 프라임은 차원이 n 곱하기 v였으니까 스코어 벡터는 다시 인풋 벡터들과 동일한 차원인 v가 된다. 1 곱하기 v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코어 벡터를 이런 식으로 확률로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y햇을 구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서 요 실제 값이랑 타겟 값이랑 요 y햇이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을 진행하면서 임베딩 매트릭스랑 스코어 매트릭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네, 요게 15의 원리였고요. 스킵그램도 원리는 비슷해요. 그냥 인풋 벡터랑 아웃풋 벡터만 달라진다는 건데 이제 중심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제 목표는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를 예측할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로스 펑션은 또 최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고 그 원핫 인코딩은 똑같이 15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 벡터로는 이제 중심 단어 하나에 인풋 그 원핫 벡터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똑같이 W 임베딩 매트릭스 곱해주고 그러면 임베딩 벡터가 나오니까 그 임베딩 벡터에 스코어 매트릭스 W 프라임 곱해주고 그러면 스코어 벡터가 나오니까 스코어 벡터를 확률로 만들어 주려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타겟 벡터랑 비교해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이제 임베딩 매트릭스랑 스코어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런 임베딩 벡터를 잘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워드2 벡터의 단점이 있는데 컴퓨테이션이 익스펜시브하다, 연산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킵그램을 예시로 보면 첫 번째로 일단 히든 레이어에서 이 아웃풋 레이어로 갈 때 임베딩 벡터는 이제 0, 1이 아니라 실수로 구성된 벡터였죠. 그래서 W 프라임이랑 곱하게 되면 얘를 V번 이렇게 V번 연산을 해줘야 곱해지고 여기 더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연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코어 벡터를 아웃풋 벡터로 만들 때 소프트맥스를 해줘야 하는데 소프트맥스가 이거 맞나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익스포넨셜을 요 V번 해줘야 하니까 V가 길어질수록 연산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 세 번째는 백프로포게이션에서도 연산량이 많은데 요게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인데 요 부분만 보면 for each i equals 1 to v 그리고 소프트맥스 이게 1에서 v까지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는 거니까 얘도 소프트맥스를 v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습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하이어키컬 소프트맥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링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세션에선 안 다룰 건데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볼 텐데 이제 NLP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스크는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어진 단어의 조합 뒤에 이제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을 하는 태스크이고요. 그 예시로는 검색창에 이제 검색어를 입력할 때 이제 앞에 조금만 입력을 하면 뒤에 뭘 검색할지 이렇게 예측해서 쫙 나열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의 조합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해주는 태스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링은 이제 문장에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e students open their라고까지 왔을 때 이 뒤에 뭐 이런 후보 단어들이 있다고 하면 이 앞에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뒤에 단어가 올 확률을 계산을 구하고 그래서 이 확률이 가장 큰 게 이제 예측 단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링을 이제 여러 모델로 시도를 하게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도를 했을 때 이제 다양한 방식 중 하나가 이제 픽스드 모델, 픽스드 윈도우 NN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할 단어 이전에 이제 윈도우를 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픽스드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가 요만큼 있으면 요 앞에는 고려하지 않고 버리고 여기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간단하게만 보면 일단 요 단어들을 똑같이 원합 벡터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를 워드 임베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워드 임베딩을 컨캐트네이트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연결한 벡터 1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으면 이제 히든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맥스에 넣어주면 아웃풋 레이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이 가장 큰 게 예측 단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전체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커야 좋겠죠. 문장이 길면 앞에를 좀 많이 참고해야 좋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크기를 늘리면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연산량의 문제도 생기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RNN 모델입니다. 그래서 RN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이고 얘는 시퀀스 데이터라고 해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어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시계열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는 데이터,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풋에서 이제 RNN에 단어를 인풋으로 넣게 되면 단어가 어떤 순서로 입력되는지 그 시점도 고려해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만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구조이고요. 은닉층에서 나온 결과가 다시 은닉층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풋과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왼쪽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X에서 요 H로 히든 레이어가 되고 거기서 아웃풋으로 나오면 이제 끝이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히든 레이어가 다음 시점에서 또 다시 히든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언폴드 된 것도 보면 요건 이제 펼쳐놓은 거죠. 시점에 따라서 t-1, t+1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각 시점마다 인풋은 따로 있고 이제 인풋이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가 생기고 그걸로 아웃풋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시점으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점으로 넘겨주면 이제 다음 시점에 또 입력값이 있겠죠. 요거랑 요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랑 합쳐져서 얘네를 같이 반영해서 이제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앞에 정보를 계속 결합해서 넘겨주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거는 CNN에서는 이미지 구역별로 같은 웨이트를 공유했던 것처럼 RNN은 이제 시간별로 같은 웨이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랑 현재가 같은 웨이트를 공유한다. 모든 시점에서 이 웨이트는 똑같다. 예. 해서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xt라고 했죠. 그래서 타임 스텝 t의 인풋이고 xt는 ht는 타임 스텝 t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로시 서머리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여태까지의 웨이트를 축약해서 넣어놓은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OT는 이제 타임 스텝 T의 아웃풋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예시 요거 The students open there 요거를 보면 뭐 X1은 뭐 students, X2는 open, X3은 뭐 there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각 시점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은닉층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은닉층은 x에다가 x 가중치를 곱하고 h에다가 h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탄젠트 펑션에 넣어주면 ht가 됩니다. 그래서 x1을 가지고 하게 되면 h1은 탄젠트 wx x1 더하기 wh h0 더하기 b가 되겠죠. 근데 여기 요 u가 x에 대한 가중치니까 요게 wx일 거고 요 v가 h에 대한 가중치니까 요게 wh일 거고 요게 wy. 네, 요렇게 되고요. h0는 얘가 일단 h1이니까 첫 번째 시점이니까 앞에 시점이 없죠. 그래서 h0는 0으로 초기화된 벡터를 이용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초기화된 벡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h1이 이 h2를 구하는데 이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x랑 w랑 가중치랑 곱한 거 그리고 t-1이랑 wh랑 곱한 거 걔네를 더해서 새로운 다음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그러면 y1은 이제 요 wy에다가 이 h1 요거 구한 거를 곱해서 여기 b를 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f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y1이 되겠죠. 음. 그럼 이제 시점 2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h2를 구해야 할 텐데 h2는 탄젠트 wx 새로 들어오는 입력값 x2인 오픈드 그거랑 곱해주고 wh에다가 이제 h1을 곱해주는 거죠. 이 앞에서 구했던 요 이전 시점 t equals 1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에 곱해주고 더하기 b를 해주고 또 다시 그거를 wy에 곱해주고 b에다 더해서 출력층을 구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력층의 그 활성화 함수 f를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푸는 문제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층의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하는 경우면 앞에서 썼던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중 분류였죠. 얘네가 들어가서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져서 얘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 만들어내고 다음 거에 넘겨주고 새로운 거랑 결합해서 또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만들어주고 이런 걸 반복해서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이런 분포를 아까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각 단어들이 이 앞에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각 단어들이 나올 확률을 반환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확률 높은 게 예측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RNN도 인풋 길이랑 아웃풋 길이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one to one, one to many, many to one, many to many,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고 각각 다른 태스크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one to many는 하나의 시점 x로 여러 시점의 y를 예측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글로 생성하는
이런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에 쓸 수 있겠죠. 이미지 하나 들어오면 설명 이렇게 줄글로 만들어지는 태스크에 쓸 수 있겠고, 매니투어는 여러 시점 X로 한 시점의 Y를 예측하는 거고, 얘를 활용할 수 있는 태스크는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스팬 디텍션 이렇게 있는데,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문장이 주어지면 이걸로 감정을 분석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뭐 포지티브, 좋다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고, 스팸 메일 분류도 이제 메일의 문장들을 이용해서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는 이런 테스트에 매니투원 RNN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투 매니는 이제 여러 시점 X로 여러 시점의 Y를 예측하게 되는 건데, 예시로는 품사 태깅이 있는데, 네, 문장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각 단어의 품사를 예측해주는 태스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얘를 각 단어들을 이제 번역해주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트레이닝 부분을 마저 보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모든 단계에서 예상되는 다음 단어와 실제 다음 단어의 차이를 구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각 시점마다 아웃풋이 있을 거고, 각 시점마다 실제 그 정답이 있을 거니까 그 사이 그 예측 값이랑 타겟 값의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로스를 구하고 걔를 다 평균을 내면 그게 전체 평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 RNN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exploding이랑 vanishing gradient 문제인데요. 이제 RNN에서는 이제 로스를 가지고 백프로포게이션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시점마다 동일한 웨이트 매트릭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체인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동일한 행렬인 W가 계속적으로 곱해지고 같은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등비수열 효과로 행렬의 트윗값이 1보다 크면 그레디언트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지수적으로 작아져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0에 수렴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뭐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분값들의 곱셈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가까운 시점이면 괜찮은데 이게 뭐 만약에 시점이 굉장히 멀리까지 있다. 먼 과거 데이터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H4까지만 괜찮지만 뭐막 10만까지 있다고 하면 H10만, H99999 계속 하나씩 미분한 값을 곱해서 H1까지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곱셈이 요 미분값 하나가 다 0이랑 1 사이이기 때문에 요 곱셈이 길어지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레이디언트가 0이 돼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 학습은 파라미터의 그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이제 갱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면 오버플로우 현상이 생기고 반대로 지수적으로 작아져서 0이 되면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 파라미터가 갱신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 시점까지 보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려서 소멸해 버리고 근처의 그레디언트만 살아남아서 근처의 이펙트에 의존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거를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합니다. 즉, 이제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과거 정보 학습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문제가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Tom was watching TV in his room. Mary came into the room. Mary said hi to 물음표 있으면 여기 톰이 들어오겠죠. 근데 톰은 요 맨 앞에 있는 단어인데 이거 만약에 이 가운데가 더 길면 문장이 더 길면 얘는 잊혀지겠죠. 그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문제 때문에 요 정보까지 보존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LSTM이라는 모델인데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STM부터 이어서 할 건데 앞에서 RNN의 문제점이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다. 시점이 길어질수록 앞에 정보가 뒤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죠. LSTM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제어하는 밸브 역할을 추가해 줍니다. LSTM은 결과값이 다음 시점으로 넘어갈 때 결과값을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LSTM은 이전 단계 중에서 이전 단계의 정보 중에서 일부분은 있고 현재 정보 중에서도 일부분만 기억해서 그걸 더해서 다음 시점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게이트를 이용해서 그게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RNN이랑 비교를 했을 때 4개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추가가 됩니다. 인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3개의 게이트랑 셀 스테이트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게이트 3개랑 여기 셀 스테이트까지 추가가 돼서 복잡하게 되고 연산도 요 게이트 3개랑 스테이트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라는 거랑 셀 스테이트에 대한 연산도 추가가 돼서 연산도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이제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가 뭔지만 일단 간단히 보면 게이트는 각 차원의 정보에 0에서 1 사이의 개수를 곱해서 정보를 통과시킬지 막일지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기 셀 스테이트라고 해서 장기 기억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게이트 벡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개수들이 있으면 이 기억에서 이 개수만큼의 비율만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0.1이면 요거의 10%만 넘기는 거고 0.99면 90%를 넘기겠다. 그래서 게이트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정보가 남겨지겠죠. 그래서 게이트의 각 개수만큼 정보가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STM의 구조를 좀 더 보면 게이트가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게이트는 전부 이전 시점까지의 정보랑 히든 스테이트랑 현재 인풋을 가지고 학습이 됩니다. 게이트는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포겟 게이트는 과거의 기억, 즉 이전 시점에서 넘어오는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비율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풋 게이트는 새로운 기억을 추가하는 새로 들어오는 입력을 얼마나 넘길지 얼마나 보존을 할지 비율을 조정하는 거고 아웃풋 게이트는 셀 스테이트를 출력에 반영하는 비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셀 스테이트는 이제 장기적으로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벡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논리니어 펑션이 추가로 곱해지지는 않고 이제 단순 연산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정보가 큰 변화 없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게이트에 의해서 정보가 요셀 스테이트 정보가 계속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읽혀져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하나씩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만 연산 흐름만 한번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거는 HT겠죠. HT를 구해야 얘를 이제 다음 시점으로 넘기기도 하고 얘를 가지고 OT를 그 아웃풋을 구하기도 하고 HT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HT는 이제 OT 곱하기 탄젠트 HT가 돼가지고, CT가 돼가지고, 이 OT랑 CT 값을 구해야 하고요. CT는 또 FT라는 값이랑 CT-1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랑 곱해지고, 그리고 IT에다가 이제 C 틸다는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라는 건데, 여기랑 곱해져서 더해지게 됩니다. C 틸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랑 새로 들어오는 아웃풋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요. FT, IT, OT 다 비슷하게 CT-1, HT-1, XT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차례대로 구하는 연산을 볼 거예요. 그래서 forget gate부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게이트는 이전 시점까지의 정보와 새 인풋을 가지고 학습이 되고요. 이제 셀 스테이트에서 오는 이제 forget gate는 셀 스테이트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지웁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마지막에 통과해서 이 forget gate 값이 나오는데 그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ft가 1이면 이제 모든 정보를 보존해라. 셀 스테이트에서의 모든 정보를 보존해라. 그리고 ft가 0이면 다 필요 없으니 버려라. 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양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input gate는 이전 셀 스테이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때 그 비율을 조정합니다. IT는 얘기했던 것처럼 xt, ht-1의 가중치를 곱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나오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IT는 1일 때는 모든 정보를 남기라는 거고 IT가 0일 때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를 가지고 나중에 IT랑 FT를 가지고 이 CT 연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CT 연산을 할 때 IT에다가 이 C 틸다 임시 스테이트 값을 곱하게 될 건데 이 C 틸다라는 거는 xt 곱하기 wxh, ht-1 wh 이렇게 연산을 해서 C 틸다 값을 구해서 셀 스테이트에 더해질 벡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냐? 이제 FT는 이전 그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IT는 새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판단을 해준다고 했죠. 비율을 조정해준다고 했죠.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새로운 셀 스테이트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 CT는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남길지니까 이 CT-1에다가 FT 값을 곱해주고 그리고 C 틸다 이 새로운 정보를 얼만큼 남길 것인가 비율이니까 IT를 곱해줘서 더하면 이 셀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 게이트는 이제 각 시점마다 출력 값을 내보낼 때 셀 스테이트에서 출력에 반영할 비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다른 게이트들이랑 비슷하게 XT에다가 가중치 HT-1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구한 CT에다가 요 산값을 거쳐서 요 OT에다 곱해주면 그게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값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 스테이트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값을 가지고 거기에 아웃풋 게이트가 곱해져서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다음 타임 스텝 인풋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그냥 전체적인 연산인데요. 일단 단계가 첫 번째, 게이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세 개 연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걸로 C 틸다 임시 셀 스테이트 값을 구하고 그걸로 이제 FT 곱하기 CT-1 얼마나 이전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결정을 해서 CT로 넘기게 되고
이 CT를 이용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요게 그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가서 다시 1번부터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셀 스테이트에 이렇게 들어온 정보는 더 이상 non 리니어 펑션을 수행하지 않죠. 그냥 단순 연산으로 수행이 되죠. 그래서 바닐라 RNN보다 요 게이트들 덕분에 게이트랑 셀 스테이트 덕분에 이제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문제가 줄어들었다. 네, LSTM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네 번째 GRU는 이제 LSTM의 간소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TM의 단점으로 이제 연산이 좀 복잡했죠. 그래서 학습할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이제 연산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그래서 LSTM의 게이트 기능은 유지하되 이제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 게이트는 유지하되 LSTM보다 파라미터 수를 줄이자라고 해서 이제 간소화 버전을 만든 게 GRU입니다. LSTM이랑 비교하면 게이트가 3개였죠, LSTM은. 그거를 2개로 축소하고 셀 스테이트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네, 게이트가 2개로 바뀌면서 리셋 게이트랑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리셋 게이트가 LSTM의 아웃풋 게이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업데이트 게이트가 인풋 게이트랑 포겟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셀 스테이트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 스테이트랑 히든 스테이트 있던 게 히든 스테이트로 통합이 됩니다. 리셋 게이트부터 보면 이제 리셋 게이트는 HT,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은 그 포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XT 곱하기 W, HT-1 곱하기 W 해서 RT 값을 구하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R이 0이면 정보를 모두 버리겠다. R이 1이면 정보를 모두 남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게이트의 첫 번째 역할, 이제 포겟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가 합쳐져서 업데이트 게이트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역할로 포겟 게이트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음, 이제 HT-1을 갱신할 때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요 업데이트 게이트로 이전 정보 중에서 똑같이 포겟 게이트랑 똑같이 얼마나 남길지 그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CT는 FT, CT는 FT, CT-1 이렇게 했었는데 셀 스테이트가 이제 히든 스테이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다가 FT를 곱하는 대신에 이제 GT로 곱해주는 거예요. 1-GT를 곱해주는 거예요. 1-GT를 곱해주면 이제 과거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결정을 해주는 거라서 이제 포겟 게이트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인풋 게이트의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만들 때 일단 똑같이 임시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최종 셀 스테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임시 셀 스테이트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최종 셀 스테이트를 만들 때 우리 앞에선 그 LSTM에서는 더하기 IT 곱하기 CT 틸다를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남길 거냐 결정을 했었는데 이 IT 대신에 ZT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ZT만큼 CT 틸다를 남기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서 여기서 GT는 인풋 게이트의 역할, 틸다 앞에 곱해지는 거니까 인풋 게이트의 역할을 하고 HT-1 앞에 곱해지는 1-ZT는 이제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나 남길 것인가 그걸 조정하는 거니까 포겟 게이트의 역할을 해서 이 2개를 합쳐서 업데이트 게이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 최종식은 아까 봤던 것처럼
HT는 1-ZT 곱하기 HT-1 더하기 ZT 곱하기 CT의 틸다가 돼요. 그래서 LSTM이랑 GRU를 비교를 하면 두 모델 모두 바닐라 RNN의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랑 익스플로딩 그레이디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죠. 근데 LSTM도 이제 연산이 복잡하고 파라미터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간소화해서 GRU가 생겼다. 그래서 GRU의 경우에는 LSTM보다 계산도 더 빠르고 파라미터 수도 적다. 그래서 LSTM은 이제 데이터가 많거나 GRU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가 롱 디펜시가 있는 경우, 장기 그 의존성 문제 그거가 있는 경우 적합하고, 근데 막상 성능은 LSTM이랑 GRU랑 별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 배울 시퀀스 투 시퀀스 프리뷰를 하고 끝낼 텐데요. 일단 시퀀스는 단어들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문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는 하나의 시퀀스를 다른 형태의 시퀀스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영상인데 영상이 안 돼서 제가 그릴게요. 시퀀스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가진 시퀀스가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모양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세모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여기서 이 인풋 길이랑 아웃풋 길이는 꼭 같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프랑스어 문장이 있다고 하면 얘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번역을 하면 뭐, I am a student 이렇게 다른 언어로 다른 형태로 크기가 다른 시퀀스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인코더 부분이랑 디코더 부분으로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RNN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인코더 RNN, 디코더 RNN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RNN이라고 쓰긴 했지만 요즘은 LSTM이 주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퀀스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인코더를 거쳐서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정보가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인코더가 이제 입력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해가지고 얘를 압축을 해서 다른 컨텍스트로 반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디코더한테 넘기면 얘가 그거를 풀어서 다른 구조로 반환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인코더는 인풋 시퀀스를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고 인코더 스테이지 내에 있는 마지막 RNN 셀이 이제 디코더 스테이지에 이제 초기 히든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그다음 디코더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아웃풋 시퀀스로 바꿔준다. 아까 그 예시로는 이제 프랑스어가 들어가면 이제 중간에 여기 어딘가에서 인코더 디코더의 이제 가상의 언어로 변환이 되고 그게 나올 땐 영어로 반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이제 RNN이 어떻게 되냐. 이제 요 단어 3개가 각각 타임 스텝에 이제 인풋이 되겠죠. 그럼 하나가 들어가고 요 안에서 아까 그 RNN 그 연산을 하고 H를 반환을 하게 되겠죠. 히든 스테이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H1을 반환하게 되고 그게 두 번째 인풋이랑 결합이 돼서 또 어찌저찌 연산을 해서 H2를 반환을 하고 그게 세 번째랑 또 결합이 돼서 연산을 중중중 한 다음에 H3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H3가 이제 디코더의 초기 히든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H0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H3가. 그러면 이게
또 RNN 연산을 통해서 뭐 I 다음에 또 넘어가면 뭐 M 다음 또 넘어가면 student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반환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네, 해서 시퀀스는 여기까지만 볼 거고 트랜스포머 할 때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서머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NLP가 중요하냐? 이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인간이 전부 학습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면 좋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단어들을 이제 수치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이제 워드넷을 활용한다든가 원합 벡터를 이용한다든가 워드 임베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워드 임베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워드 투 벡터를 살펴봤는데 그중에 시브어랑 스킵그램이 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은 이제 픽스드 윈도우 NN이 있는데 요거의 문제점은 윈도우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참조해야 할 그 앞에 텍스트 길이가 길어지면 그 웨이트가 너무 커져서 연산이 어렵기 때문에 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입력 길이랑 상관이 없는 그 제약을 받지 않는 RNN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RNN도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안으로 또 LSTM이 나왔고 그 LSTM이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를 해결한 방법은 셀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장기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게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남길 비율을 이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연산이 또 복잡하니까 그걸 간소화해서 GRU를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